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 개헌과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탄핵 이후 주요 이슈들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전국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또 사실상 대선 전국에 돌입한 지금 호남의 민심은 어떤 선택과 영향을 미치게 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정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끝으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탄핵 심판 결정이 될 때까지 사실상 국민은 조금은 불안한 상태에서 이 시국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김부겸 의원님, 현 정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인사 겸해서 나눠주시죠. 예, 뭐 정치인들은 제 몫을 못했지만 워낙 국민들이 정말 이 스스로 일어서셔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원칙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불안이라는 게 너무 우리를 짓눌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이 앞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아마 최근에 그 어떤 무게를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항상 국민들이 승리해놓고 나서도 정치가 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야권이 분열되어서 결국 노태우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가깝게는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열기를 담아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 민심은 확실하게 국민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대개혁의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했고 정치가 그 민심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 탄핵 가결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개혁의 어떤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발걸음을 어떻게 갈 것인가도 이번 과정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승용 교수님도 한 말씀 나눠주시죠. 저는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중요한 실험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민주화 과정의 민주화의 진전 과정들을 보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의 정치가 중심이 돼서 민주화를 견인했던 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의회 정치가 중심이 돼서 민주화의 공고화 과정들을 걸어왔던 길들이 있는데 이번 촛불 전국은 두 가지가 결합된 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촛불 민심이라고 얘기됐던 어떤 국민들의 헌정농단에 대한 분노의 물결들이 우왕좌왕하던 여의도 정치권을 견인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 탄핵이라는 것이 헌정 중단의 측면도 있지만 헌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 권한들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요한 정치적 실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견인하는 새로운 실험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냐, 개혁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에 실망을 한다기보다 이거를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개조 이거에 국민들의 그 실험이랄까요, 어떤 열망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 지역의 민심 또 흐름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실 텐데요. 김부겸 의원님 탄핵 이후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뭐 제가 주로 이제 대구 지역 분들 많이 만나니까 이분들도 제일 처음에는 조금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어떤 자성과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도 이 상황,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떤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벌어졌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점점점 어떤 대구 시민들의 집회에 모이는 숫자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그리고 나라가 반듯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 국민들의 의식에서는 이건 뭐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앞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어떤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또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뭐 민심은 이제 조금 더 상식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길거리에 나왔던 이 민심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살만하고 정말 자부심을 느껴주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뭐 어느 지역 없이 똑같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정미 의원님도 뭐 네. 민심, 광장에 나가보면 이번 촛불에는 특정 세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층, 중장년층, 청소년층까지 정말 온 국민이 다 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은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식 세대에서는 좀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왔다가 요 근래 지표에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맞죠. 그런 좌절들이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대로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은 그 자신의 앞길에 대한 어떤 미래도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하나의 교체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이 시스템이 지금 변해야 된다. 특히 정유라 특혜를 보면서 이 정견유착의 이 엄청난 오랜된 낡은 이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어떤 의미도 이제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출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지금 가장 1차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지금 진행됐던 그래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정책들을 박근혜 탄핵에 이어서 정책 탄핵으로까지 이어가야 된다. 특히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일본군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한일 군사보호 협정 문제라든가 국정교과서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동계약 문제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청산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개혁 과제들을 굉장히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진짜 제대로 한번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열망이랄까요? 그런 와중에 나오는 게 이제 개헌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화요일이죠. 김부겸 의원께서 개헌 찬성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여섰습니다. 그 말씀 잠깐 더 나눠주시죠. 결국 방금 이정미 의원이 지적하신 바로 이 절박한 개혁의 과제들을 그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일시적인 어떤 고시기 정치적 단순한 과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나라는 살만한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인데 그것의 완성은 결국 사회적인 큰 합의, 결국 헌법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과제, 예를 들면 재벌개혁, 뭐 검찰개혁, 그다음에 곳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특권과 반칙을 걷어내고 또 그리고 완전한 제도적 완성이라는 건 결국 정치개혁으로 갈 텐데 이 내용을 담아내려면 결국 이제 개헌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아직도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또 이번에는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개헌 문제로 가서 초점이 흐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번 문제가 왜 근본적으로 이런 정말 엉터리 없는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에 그 시민들의 촛불 민심이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그런 완성을 위한 개헌을 가기 위한 토론, 특별히 또 1월 달부터는 네네.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가 특위가, 가동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과제들, 국가적 과제, 헌법적 혹은 법률적인 이런 제도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토론이 될 텐데, 그러려면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뭘 두려워하느냐.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 교체, 국가 대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야권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 후보인 문재인 대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입장 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는 혹시 이제 아까 얘기하는 국민적 에너지가 분산될까 봐 걱정하신 것 같던데, 어젠가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분명히 개헌하긴 하자.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장은 지금 토론을 시작해서 대선 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일어나고,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다음 대선 후보자들이 자기의 임의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수준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집권의 기회를 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합의를 높이자는 거죠. 일종의 로드맵 제시. 로드맵 제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예를 들면 뭐 경제 집중에 따른 파행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이 국민적 에너지가 있을 때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원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소위 선거법을 바꿔라. 적어도 비례성이 확실히 강화돼서 국민들의 지지받는 만큼 의석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한다. 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거기 선거제도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아니면 당위성 측면에서는 개헌에 모두 이렇게 동의한다 할지라도 야권 내부로 들어가 보면 또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 그 여야 3당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특위 신설도 했잖아요.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던데요.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사실 이 촛불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더 좋은 권력 구조가 무엇일까에 대한 끝없는 고민도 저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헌법이 지금 2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헌법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기본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탄핵 가결 3일 만에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탄핵 가결 직후에 국민들은 개혁을 하라고 한 것이지 개헌을 하라고 요구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꺼냈어야 할 얘기가 그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유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온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이 개헌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심판 위에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헌 논의가 권력 분점형,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대통령 제도 하에서 한 당이 온전히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권력을 분점시켜서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을 가진 어떤 정치 세력이 그 권력을 맞습니다. 일정하게 나눠 가지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지금에 있어서는 기존 그 9년간의 새누리당 정권을 청산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공범자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자들을 다시 권력 구조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유감이셨군요.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 또 그래서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권력 구조의 변화, 그리고 헌법의 어떤 변화를 꾀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이 가장 앞서서 실행해야 될 부분은 개헌특위 구성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할 거냐 보다 개혁 과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는 야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개헌 열차는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방금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박계가 애초부터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주장을 했고 그 때문에 여권에 약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 혹은 음모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오 교수님이 또 뭔가 한 말씀 해주실 게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정미 의원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의견을 제가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확실한 개혁은 개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최순실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냐.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런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은 늘상 있어 왔던 문제이고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 유력 대선 후보들을 보더라도 비선 실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최순실과 같은 역할을 안 할 것인가? 저는 또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역으로 끌고 오려면 뭔가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들을 최대한 오픈된 공간을 끌고 와야 된다. 그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시스템에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대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거에 집중하면서 헌법을 만들다 보니 지나치게 헐겁고 또 기존의 낡은 시스템들을 덜어내지 못했던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한 명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품이나 혹은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흠결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누리당을 청산하는 문제 좋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과연 야권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집단 극단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집단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헌법 그리고 그 헌법 하에서 만들어진 선거제도 하에서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헌법은 아까 문재인 전 대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한 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적인 시기에 평화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졌던 적은 세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네. 뭔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고 그 공감대 하에서 개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왜냐? 평화적인 시기에는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을 때 이걸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또 여론, 압도적인 국민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던 분은 27.4%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이 정도면 압도적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여론이 개헌론 쪽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거짓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정의당도 개헌의 당위성, 견제 시스템이 살아있지 않은 개헌의 당위성에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한 언론사에 나와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엎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권력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추진론자도 있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무언가 기사회생의 길을 다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심판받아야 될 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제도 때문에 박근혜가 나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제도는 상권 분립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사찰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 제도 자체를 밑으로부터 허무는 공작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재벌 권력이라든가 언론 권력이라든가 이러한 기존의 우리 사회를 정말 이 뒤에서 망쳐놓은 이런 나쁜 거대 권력들이 해체되지 않은 속에서 어떤 권력 구조 몇 개를 바꾼다고 이 사회가 정말 진정한 어떤 민주사회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야당들이 물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한국 사회 개혁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방향과 목소리를 훨씬 더 강하게 높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 국민적 열망을 이런 개혁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떤 권력 구조가 좋을 것인가로 안내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지, 심판받아야 될 세력과 한자리에 앉혀서 거기다가 개헌 특위를 새누리당에게 위원장 하십시오. 뭐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에 정말 좀 잘 이해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김부겸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그 말씀과 덧붙여서 사실 개헌이 대선 전까지 한 3, 4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은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물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새로 개헌을 해서 그 개헌에 따라서 다음 정권을 다시 뽑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면 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아까 방금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절박한 개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 차원에서 규정해야 될 게 있고 법률로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또 제도 개혁 수준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적어도 대선 국면 전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후보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 헌법의 새로운 적용 시기까지를 아마 국민들한테 내놓으면 누구든지 과거에 보통 대통령 되신 분들이 개헌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한 3년간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자면 자기 권력이 후반기에 가서 개헌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보통 국민들이 아유 그만 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무너졌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왜 이 제도화에서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정말 제대로 국민적인 어떤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던가. 저는 그 역시 이 제도의 흠결이 있다. 다만 방금 이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제도 탓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될 여지가 곳곳에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요, 제일 핵심적인 중앙 권력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불공평, 불공정, 이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도록 만든 그 근본 원인을 이번엔 찾아내야 됩니다. 네, 또 네. 그 중에 하나는 비대한 중앙 정치 권력, 꽉 움켜쥐고 지방은 사실은 초토화시킨 지방 분권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이번엔 반드시 네. 그걸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말씀 조금만 더 그러시겠습니까? 덧붙이고 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 구조만을 바꾸는 개헌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이른바 제한 개헌론인데요. 권력 구조 바꿔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적인 재벌, 이번에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헌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비전들, 국가 운영의 비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의 헌법 체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겠죠. 그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전들과 운영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이 아주 호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각 정당들 간의 어떤 거래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의당은 18원 후원금을 안 받아보셨겠지만 새누리당은 18원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열망과 감시가 이렇게 두 눈 무릅뜨고 정치권을 이렇게 압박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야합할 수 있을까요? 개헌에?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호기다. 이 네. 호기에 개헌의 큰 방향과 흐름과 어떤 비전들을 합의해 놓는다면 저는 평화 시기에 개헌하는 것보다 몇 배 이런 야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 적기냐가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아니면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조금 엇갈리기는 한데요. 이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김부겸 의원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기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개헌 논의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에 조금 집중돼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이외에 지방 분권형 개헌도 말씀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 선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돼서는 특히 정의당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대통령이 견제받지 못한 권력이 되는 데는 의회 정치가 굉장히 약화된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까지 사태까지 왔을까? 근데 의회 정치가 왜 약화됐는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약한 곳이 국회입니다. 저는 저변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단순다수 대표제,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네. 이런 그 선거제도 때문에 의회 정치를 가장 꽃피울 수 있는 근간은 정당 정치인데 내가 이 정당을 어떻게 키워서 좋은 정치를 의회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심보다는 차기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게 된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수많은 정당들이 탄생했다 사라지고 이합집산하고 이러면서 뭔가 꾸준히 뭘 하는 정당이 제대로 보여지질 않고 그 정당 체제 속에서 의회 정치가 약화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순다수 대표제를 이제는 좀 허물고 새로운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 특히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10%의 민의가 반영된 정당이면 10%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이것이 있을 때 의회 정치가 개혁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저기에 내 목소리도 저만큼 반영되는구나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변화될 때 또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입법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권력구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입법부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개헌 논의와 더불어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늘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너무나 좋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공감대가 있는데 또 막상 제도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훌륭하게 정착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네.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선거에 의해서 나치당 그리고 히틀러 2차 대전과 같은 이 비극을 초래했을까? 결국은 이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소수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만 된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금 이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의석이 10%가 보장되게 하는 그 제도를 설계한 것이 지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지금 몇 사람의 전후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후에 결국 수상이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만 해도 7, 8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정권을 취재할 때 아까 말한 대법원장을 사찰한다든가 이런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행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아까 늘 필요에 따라서 연정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또 경쟁도 하고 하면서 오늘의 독일 통일까지 이뤄내는 저는 쾌거를 이뤄냈거든요. 따라서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왜곡됩니다. 네. 소위 귤을 저 강북에 갖다 심으면 이제 그게 되듯이 탱자가 되듯이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적인 이 열기가 모아졌을 때 입법부를 싫어하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참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국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줄을 잘 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만큼 어떤 입법부가 구성이 되는 그런 거 이번에 한번 만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기가 높을 때 제도 개혁의 중요하고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축으로 이번에 해내야 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을 받던 검찰 권력 또 재벌의 이렇게 무책임과 이렇게 횡포 거기에 더불어 아까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과정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개헌 논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세력들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포장하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확실히 걷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의 질이 바뀐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그 개헌의 이슈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이 촛불 민심이 모인 이 열기 속에서 이거 계획을 강제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 맡겨놓으면 마지막에 정말 엉터리 선거구 제도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게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87년 개헌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 보지 않고 그 당시는 우리 두 분 지도자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오 교수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기승전 개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올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 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라는 그런 개정 의견이었는데요. 뭐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거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중앙선관위 안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서 본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행 유지 그대로 갔고요. 200석, 100석은 오히려 지역 구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줄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요. 그걸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결론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럴 수 없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월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같이 패키지로 논의했을 때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의 가능성도 높다. 좋은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제도를 어떻게 현실에서 관철시켜낼 것인가. 그건 유효적절한 시점을 골라서 그 시점이 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힘을 결집시켜서 실제로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저는 2020년에 그 기회가 올까요? 지금입니다. 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지금 개헌과 함께 그 맞물려서 정계 개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움직임 하면 또 제3지대론, 또 UN 뭐 반기문 사무총장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얽혀 있는데요. 그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계 개편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직 뭐 탄핵 문제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정계 개편 논의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른바 촛불 민심이 어떤 형태로든 1차적 완성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계 개편 섣부르다고 보고요. 다만 뭐 야권은 지금 그런 어떤 큰 뭐 이번에는 아마 정권 교체가 될 거다 또 되어야 한다라는 워낙 민심이 높기 때문에 크게 어떤 큰 변화가 있기가 힘들지만 아마 여권은 이번에 탄핵이 최종 결론이 나면 아마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세력과 그리고 적어도 그 점에서는 조금 나는 좀 책임이 덜하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분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한국 정치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완고하던 범보수가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은 정계 개편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요. 제3지대론이라는 건 지금 조금 아직은 좀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네. 매개가 될 만한 어떤 무슨 인물이나 계획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막연히 이쪽을 배제하고 저쪽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할 거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한 예는 없거든요. 네. 뭐 새누리당은 분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고. 예,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야권도 약간의 그 입장차들이 읽히긴 한데요.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탈핵 정국 이전의 정계 개편은 중도 보수층의 그 결집, 중도층의 결집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정계 개편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를 대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근데 알고 봤더니 보수 집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진보를 대변하고 있는데 한 사회 안에 진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보수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보의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범죄 집단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 집단 안에서 진정한 보수, 시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뭐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보수로 재편에 나오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범죄 집단과 보수 집단은 결별을 하고 건전한 보수가 우리 사회에 태동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개편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앞으로 한 5년은 거의 우리 세대, 야권의 어떤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세대에게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마지막 빚을 갚는 5년이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제대로 책임 있게 끌고 오지 못해왔고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내게 됐던 일정한 책임도 야권에게 있기 때문에 특정 대선 주자 를 중심으로 혹은 특정 세력이 이 엄청난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다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 야권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의 사회 대개혁 과제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대선 내에서 단일 경선 치르고 그리고 이후 정권에서는 그것을 단일 경선을 치른 세력들이 함께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다. 특정 정당의 숙제가 아니라 이러한 힘을 저는 그렇게 합쳐도 사실 재벌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을 않죠.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5년을 준비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야권 내 새로운 공조, 더 단단한 공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한데 오 교수님 짧게 정계 개편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되면 진보의 집권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경쟁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3지대니 정계 개편은 약자의 논리입니다. 항상 현 룰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그게 정계 개편이라는 요구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약자들이 주도해서 판을 바꿨던 경험은 제가 뭐 과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진정한 정계 개편은 사실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진보 대 보수의 양축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당하셔서 진보의 한 축을 마련해 주시고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국민의당에서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좀 건전 보수들이 모여서 보수 정당의 한 축을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계 개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 조금 더 보태면요. 네. 사실은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소위 다자구조 필승론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로 경악합니다. 우리가 87년에 그 패배 이후에 우리들한테 남겨진 상처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지체를 생각한다면요. 이번에 말로 저는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큰 플랫폼이라고 하죠. 거기에 합의한다면 이번에 정말 절박하게 힘을 뭉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꾸는 꿈 대한민국의 다음 모습까지 비전까지 이번 합의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어떤 색깔에 따라서 분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지 않겠나.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렇게 범보수가 다시 대선 국민이 되면 다시 뭉칠 가능성이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결코 쉽게 보고 네. 마치 뭐 이렇게 정권 교체가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입장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죠. 저희 그러실까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짧게.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십시오. 네. 이번 촛불 과정에서 정의당이 6석이라는 작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권이 굉장히 몇 번의 흔들림 과정이 있을 때 지렛대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했다고 저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야권의 공통의 목표는 국민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이번 대선 그리고 차기 정권에 최대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각자의 지렛대의 역할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평균화시켜서 뭐 하나의 당으로 하는 것이 꼭 정치의 좋은 방법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남의 지난 총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들을, 그런 민심을 야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아주 짧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서가시고 정치권의 채찍을 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이 명령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물을 내는데 그나마 이 대의제 민주주의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계속 감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짓눌렀던 이 기득권의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내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 더 한 번 더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끼리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수록 그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네, 오 교수님 마무리 발언 네. 해주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해법과 대안이 나옵니다. 최순실 사태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헌론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6차 촛불 때 광주 시민 10%가 넘게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남 정신은 아직도 진행 중,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심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정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을 최우선에 놓고 논의를 진행해 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셈법이나 당리 당략 또는 대선 승리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